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 단톡방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의 이제 선배들 먼저 단톡방에 입장하셨어요. 띠링.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프사가 너무 크네. 마르크스가 얘기하죠.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자를 만들어줘야 돼. 재화가 제일 중요한 거야. 프로이트는 또 얘기하죠. 어젯밤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 내 안에 뭔가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구조주의의 어떤 담론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인간이 주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계급, 재물, 뭐 생산 조건 이런 외부 환경이나 어떤 내부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어떤 모더니즘, 근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합리주의적인 이성이 처음으로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조주의 시대를 열려요. 구조주의 시대는 쉽게 말하면 언어의 구조, 사회 문화의 구조 속에 인간이 그냥 뭐랄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귀속이 돼서 어떤 랑그의 원칙들, 언어 게임의 원칙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조인데, 문화 어떤 분위기인데, 소시를 언어학자, 기호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말을 통해서 의미를 나누는 소통의 질서가 궁금해. 왜냐하면 이러한 소통의 질서가 결국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레비스트로스는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인류 문화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각 문화 집단, 어떤 고대 인류들의 신화를 통해서 사회관계 유지의 보편적인 질서를 찾아보자. 롤란 바르트는 또 얘기하죠. 언어 사용이 사람을 결정하는 거야. 즐거움을 주는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질서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객관적인 질서, 규칙을 구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인간의 조건을 찾아보는 그런 구조주의 작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인간은 구조의 얽매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게 되죠.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후기 구조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감동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자크데리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는 공시적일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저자는 없다. 언어의 텍스트는 독자가 완성하는 거다.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락강은 프로이트를 뒤집죠. 그러면서 거울 단계라는 게 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단계도 있다.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다. 내가 아닌 나를 보고 나의 토대를 얻거나 아버지에 의해 무력함이나 무능함을 느껴가면서 사회화가 되는 거다. 그리고 미셸 푸코는 또 얘기하죠. 이 사람은 권력에 아주 집중해서 역사를 분석하는데, 권력의 무기는 지식이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담론이다. 담론은 지식이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론을 내면화하면서 스스로 예속화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담론과 권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항대립, 분절, 구조와 체계 이런 것들이 구조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리고 합리나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하고 필연보다는 우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후기 구조주의의 담론이구나. 결국 그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도르노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도르노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선배예요. 왜냐하면 비동일성의 사유라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비동일성의 사유란 무엇인가? 비동일성의 사유, 말 그대로 뭐 같지 않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가능할까? 실증주의적, 획일성과 단편성이 지배하는 사회, 경제적 효율성과 관료주의가 개개인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사회, 전체로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허위와 기만의 형상을 띨 수밖에 없는 사회.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비동일성의 사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 비동일성의 사회를 해야 됩니까? 각자가 다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지점들이 다르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를 올가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동일성의 사회를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실무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예술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도르노에게 오늘날 비동일성의 사회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영역은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술은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성, 인간의 내면, 그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혼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상해낼 수 있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담론인 이 비동일성의 사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아도르노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은 아니지만 아도르노가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술을 통해서 그 나름의 정신을 실제 우리 삶 속에 투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예술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라볼 텐데 게르하르트 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작품들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작품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최근의 작품들이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현상을 한 다음에 그걸 흡부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막 덧칠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품들을 했어요. 엄마와 아이라는 작품인데 엄마와 아이의 도상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모와 성자의 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찍고 흑부엿들에게 만들고 다시 색칠함으로써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과거의 종교 철학적인 신화를 파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게르하르트 리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정수를 담고 있어요. 나는 어떤 특정한 의도도 체계도 노선도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따라갈 어떤 강령도 양식도 과정도 없다. 나는 일관성이 없으면 무관심하고 수동적이다. 나는 불확정적이며 경계가 모호한 것들을 좋아한다. 이 말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부정하면서 수동적이고 우연적이며 불안정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것들. 광주 비엔날레 지금 한 16회 했나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미술 축제죠. 첫 번째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1회 주제가 뭐였냐면 경계를 넘어서였어요. 88 서울올림픽 주제곡이 뭐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대미술이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흩뿌려뜨린다는 거예요. 사진을 흩뿌려뜨렸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까 만국박람회 얘기했죠. 만국박람회 세계는 경계가 명확한 세계예요. 국가관,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탁탁탁.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는 그 시대는 그게 아닌 거죠. 경계가 모호한 시대 속에서 모든 상상이 가능한 시대. 미술에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느냐? 건축에도 있다. 얘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제임스 스털링이 설계한 슈투트가르트 시립미술관 신관. 이거는 혼성 건축물이라고 해요. 기존에 있던 모든 건축물의 양식들을 막 콜라주처럼 모아가지고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좀 비비드한 것도 있고 고전주의적인 것도 있고 모던한 것도 있고 르꼬르비지에식의 아주 정갈한 모던함도 있고 이런 비비드함의 다채로운 이미지들 그리고 이런 철골 구조물과 직선들, 유리들 아주 현대 산업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막 뒤섞어 놓은 이런 표면들을 보면서 이런 건물이 미술관에 가능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았는데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파리는 폼피두 센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미술관은 다른 시대의 양식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콜라주를 이룬 곳이다. 그게 미술관의 본질이다. 그러니 미술관 건물 자체도 그런 건축적 인용들의 콜라주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남들이 했던 거 다 모아놔도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다. 왜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으니까 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디 셔먼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 아까도 포스트 모더니즘 첫 번째 챕터에 누가 있었나요? 페미니즘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외국인이 만든 미술사랑표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페미니즘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소리가 여성들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인종들, 피지배자들, 이 세계 이면에 있는 자들의 목소리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죠. 왜냐? 여성은 남성들하고 이미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성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안 들렸지? 미술관에 있는 왜 남자들의 작품만 있지? 왜 지금도 모마에 가면은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은 10%도 되지 않지?
라는 의문들을 품게 되는 거죠. 신디 셔먼 대표적인 페미니즘한 작품들을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페미니즘에도 여러 양상들이 있어요. 단지 여자가 작업을 했다고 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서로가 페미니즘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굉장히 수능적인 사람들은 야 저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게릴라 걸즈 같은 사람들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니다. 현 체제 안에서도 완고한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페미니스트, 아닌 페미니스트, 이쪽은 좀 덜 페미니스트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건 신디 셔먼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현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어떤 사진 작업을 하시느냐 주로 자신을 찍어요. 자신을 찍는데 자신을 어떤 맥락 속에다 집어넣어요. 어떤 맥락? 주로 어떤 맥락이냐 자신을 영화배우로 가정하고 자신 안에 있는 영화배우로서의 페르소나를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영화 허버 촬영 같은 걸 팍 찍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1930년대, 1940년대 약간 오드리 헵번 풍의 어떤 그런 영화를 지금 포스터 같은 걸 찍어놨죠. 이 사진도. 이런 작업들. 약간 더티댄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작업들. 영화배우가 또 자신을 페르소나를 끄집어내서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류 미술로 끌어옴으로써 너네가 상업시대에 소비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들이 이런 거다 봐라. 하지만 나는 이것을 고급 예술의 세계 속에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뒤로 갔어. 이렇게 마치 파파라치로 찍힌 것처럼 이거 사실은 지가 찍은 건데 마치 파파라치로 찍힌 것처럼 이게 지금 1990년이니까 이렇죠. 이거를 2017년에 재현하면 여기 스타벅스 하나 손에 들고 있겠죠. 아니면 뭐 레깅스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이게 링컨 벤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 제목 이 사진집의 시리즈가 이거예요. Untitled Film Still. 필름 스틸, 영화 촬영장에서 찍은 것 같은 스틸인데 제목이 없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상상해봐라. 뭐야? 근데 이런 작품도 했어요. 라파엘, 아까도 얘기했죠. 아카데미즘의 아버지 라파엘의 라포르나리아. 라파엘의 정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첩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데 유일한 여인이었는데 결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천안 생선가게 집딸인가 빵집 딸인가 그래요. 라파엘도 천안 출신이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교황의 작업을 받는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결혼을 못하는 거죠. 자기 까오가 있으니까. 라파엘 엄청난 야심가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호색가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유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자신의 소유물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 자신의 소유물처럼 자신의 어떤 정부, 아름다운 정부의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육체를 지금 이제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팔찌를 떼어놨죠. 여기에 라파엘로 산치오의 여인이다 이렇게 여기 팔찌에 써 있습니다. 그런 작품인데 신디 셔먼이 이제 그거를 이제 패러디하는 거죠. 라파엘이 그린 라포르나리아 자신의 부와 자신의 여성 편력을 전시하는 이런 작품을 신성한 작품으로 우피치나 루브르에 막 신성시 모셔져 있는데 왜 내 육체는 어때서 이게 이것도 자기 몸이 아니라 지금 마네킹이거든요. 이런 산업사회의 물질들을 가지고 내 몸을 꾸며놨는데 왜 나는 추하냐? 왜 나는 내 사진을 보기 싫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육체가 과거 아카데미즘의 미술 속에서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가를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도 작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계시냐? 인스타를 이제 한 1,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찍은 셀카를 필터를 아주 기괴한 필터를 넣어가지고 막 일그러뜨려가지고 여러 존재의 정체성, 남자도 됐다가 괴물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드러내는데 뭐 치아나 눈이나 이런 게 막 일그러진 약간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린 것 같은 그런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셀카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스타에는 이런 작품만 있냐? 그게 아니라 자기 일상 모습도 있어요. 친구랑 밥 먹은 얘기, 뭐 공연 본 얘기도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인간의 얼굴이 SNS나 또 여성들의 얼굴이 SNS에서 소비되거나 또 전파되는 방식들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화두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아비뇽의 처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뭔가 현대미술의 모든 것을 완성시킨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우리에 여겨지지만
이 작품의 최초의 습작은 이랬습니다. 최초의 습작이에요. 완성작이고 최초의 습작. 최초의 습작에서는 이렇게 괴물 여성들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여성들이었어요. 정상적인 여성들의 누드였죠. 정상적인 여성들의 누드였는데 매음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 남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남자가 없었잖아요. 여기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기 있는 여인은 완벽하게 포르노그래피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의 전신, 자신의 성기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희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여성들이 각각 이 유희의 순간을 즐기면서 남성을 둘러싸고 있죠. 오로지 남근에게 100% 충성하는 이런 장면을 그렸던 거예요. 이 피카소의 습작에는 정제되지 않은 피카소의 성적인 리비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 팔아야 되니까. 이때까지 아직 가난한 때였으니까. 여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성적인 어떤 욕망, 분출하고 싶은 모든 것이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거를 본다고 해도 이거를 마치 형태를 파괴한 새로운 입체파의 시작, 현대미술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이 현대미술의 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한 작품이 너무나 퇴폐하고 특정 젠더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캐롤 던컨이라는 분이 미술관이라는 환상에서 이 작품을 분석해놨는데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은 강두혜 씨한테 빌리시면 돼요. 이 피카소의 저희는 뭐였냐? 이 이미지는 관람자를 위협하고 지붕을 유혹하고 관람자와의 성적 유희를 즐기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는 최절정의 남근 숭배적인 순간을 선택해서 그것을 미술의 궁극적 진리를 표현하는 기념비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 재구성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남성 관람자의 특권적 지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존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쟤한테 저 여자들이 충성하고 있구나 성적으로 라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남성이 완성작에서 배제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오로지 남자만이 초대된 순간인 거죠. 남성 관람자만이 이 노출적인 순간에 초대받은 유일하게 공인된 인물인 것이다. 순간에 초대받은 유일하게 두 번 손에 그러할 때 이 그림은 여자들을 자신이 바라볼 수는 있지만 공적 고급 문화의 중심 무대에는 진입할 수 없는 영역에 한정시킨다라고요. 모마에 가면 무조건 이 작품을 봐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저 작품 앞에 딱 서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저렇게 전라로 나에게 충성하는 순간 맞죠? 현대미술의 시작 정말 놀라운 시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이미 그 출발점부터 배제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성 화자는 초대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 얘기했죠. 여기 보면 아프리카 가면 썼습니다. 이분들이 이 아프리카 가면 쓴 부분들이 마치 다양한 문화적인 토양들 배제되어 있던 문화들을 끄집어내서 주류 미술계로 가져온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저희는 뭐냐? 가장 어두운 아프리카의 예술과 서양 문화의 시작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동일한 스펙트럼 위에 놓이게 된다. 피카소는 자신의 명제를 서술하기에 미술사를 이용한다. 즉 공포스러운 여신, 끔찍한 마녀, 요염한 매춘부는 모든 같은 생명체의 다른 측면들이며 위협적이고도 유혹적이고 당당하면서도 자극적이며 사람들을 지배하면서도 무기력하다. 신화 속에서 여성이 소비되었던 방식을 자세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신들은 어떤 존재냐? 무서운 존재, 알 수 없는 존재. 고대인들은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그때 되면 막 스트레스를 부리고 신체가 변하는데 나는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천하기도 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양가적인 감정들이 여신을 바라보는 그 공포의 감정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마녀화시키고 우리가 왜 지금도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어디 시골의 외딴 곳에 혼자 여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이 독거노인인데 그 주변에서 어린아이가 실종됐어요. 그러면은 거기 주변에 있는 남자를 찾는 게 아니라 마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여성에 대한 공포, 여성의 생식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녀사냥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죠. 종교재판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이 현대미술의 출발점에다 다 뒤섞어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 예술의 이용은 원시적인 것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지금 미술관에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것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여성을 타자로, 즉 문명화되고 성찰적인 남성의 내적 자아와 정반대되는 야생적이고 동물적인 내적 자아를 구성하는 수단이 된다. 여성한테 이 아프리카 가면을 씌움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야만적이고 아프리카 미개발 국가고 걔들은 좀 무식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이 마녀라는 생각,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동경, 이것이 혼종된 감정 속에 같이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피카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가면에 대한 부분이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챕터가 아프리카 가면에 대한 그 수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스푼을 넘어가죠. 바바라 크루거. 이분이 이제 제가 공지를 올릴 때 올렸던 분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만들면서 거기다 문자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무죄지만 제목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글을 읽으면 그 제목이니까. 너의 몸이 전장이다. 여성아, 너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여성이 소비되는 방식들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경과 두려움, 그 온갖 논쟁의 담론 속에 네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라. 똑바로 여성들이 소비되는 상황을 눈여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또 고급 미술과 저급 미술은 없다는 담론을 굉장히 학구적이신 분이라서 논문으로 내기도 해요. 미술은 시각, 말, 몸짓, 음악적 의미를 통해 살아가면서 느낀 걸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세계 속에서 한 개인의 경험이 객관한 어떤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미술 작품은 잠재적으로 상품이 될 수 있으며 대중적 투기와 교환을 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몸짓, 익살, 고도로 사람을 잡아끄는 선율, 강력한 서술력, 은근히 계속되는 자극적 순간들, 일시로 나타나다 사라지는 전망 등이 있는 대중문화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았는가?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중요한 담론이라고 될 수가 있죠. 논문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무엇이 고급이고 무엇이 저급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신경이나 쓰는가? 소외됐던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또 소외됐던 다른 인종들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앞으로 하지만 생겨날 겁니다. 미국에는 엄청 많았죠. 프레드 윌슨이라는 분이 미술관 파헤치기 전이라는 전시래요. 이분은 미술관 직원이면서 동시에 작업을 해요. 보시다시피 흑인이시고 이 사람이 미술관 파헤치기 전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태형 기둥과 가구인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떤 백인 중상층들이 보여주는 농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전시하고 그 옆에다가 이런 태형 도구를 하나 놔뒀어요. 이 태형 도구가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고 우리가 보는 쪽에서 바깥쪽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고급 의자들이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것을 감상할 수 있었던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미국이 목화 산업을 통해서 지금의 부를 축적을 했는데 200년 전에 그 노예 12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화 생산량 늘리는 방법 간단해요. 흑인 노예들을 목화밭에 쫙 풀어놓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잖아요. 무게를 달아요. 다. 제일 작은 사람을 여기다 묶어놓고 때리면 돼요.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최소한 꼴등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일단 안 맞으려면. 그럼 목숨을 마는 거예요. 왜 남들이 얼마 땄는지 모르니까.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서로와 경쟁하게 하고 그러면 승행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백인 입장에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태양 도구라는 게. 그러면서 그 시대에 또 아주 우아한 주방식기들, 은재 주방식기들을 보여주면서 금속 공예들이라고 제목을 해놨지만 거기에 또 그 흑인 노예들이 차고 있었던 수갑이 있습니다. 족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공예품인데 이건 공예품이 아니야? 왜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너를 불편하게 만드니? 라고 미술관에 오는 백인 주류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를 비평했던 비평가는 윌슨의 전시는 메릴랜드에 사는 흑인들과 인디언들이 겪은 경험을 환기시키며 이런 경험들이 그동안 얼마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무시당해 왔는지 또 이 같은 장소에서 얼마나 잘못 전달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질 들레즈의 발언이 생각이 나죠.
무언가의 가운데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의 중심이 됐습니다. 백인들이 거기에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냥 좀 더 무력에 힘이 셌던 사람들인 것 뿐인 거지. 그거를 우리한테 환기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스터디가 2시간인 줄 알고 계셔서 이후에 약속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시면 돼요. 알아서 가시면 돼요. 저는 계속 갑니다. 왜냐면 아직 20페이지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양성과 차별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차별성이란 건 뭐냐? 다양성, 다채로움, 이질성이라는 이름하에 단일성과 일관성을 경멸하는 것. 일관성을 경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상 그리고 구상의 빛에 의한 일반성과 보편성, 독작성과 특별함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우연한 것, 일시적인 것, 다양한 변화, 실험성, 이동 변혁을 강조함으로써 역사를 중시하고 맥락하고 다원하는 것. 이라고 얘기해요. 맥락화하고 다원한다는 거예요. 맥락이란 건 뭡니까? 아까 형식주의자들 얘기했죠. 표면이 제일 중요하다. 내용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용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내용이 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면 형태만 봐야 되는 거예요. 형태의 아름다움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꾸르베가 했던 작업은 뭡니까? 속공들, 맥락을 보게 하죠. 속공들이 어떤 사람이지 궁금함을 가지게 하죠. 잭슨 폴락이 했던 뿌리기는 뭡니까? 그 안에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만 보고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형식 속에, 내용 속에, 맥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형식만 보고 내용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현실 세계를 보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맥락화라는 거예요. 맥락. 이게 왜 나왔는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란 말인 거죠. 일관성을 경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이 떠오르는 거죠. 일관성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다. 너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라고 비판을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일관성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도 다른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야, 너 왜 일관성이 없어? 너 말 바꿔? 물론 타자를 막 억압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 자신만이 잘났다고 말을 바꾸는 사람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변화하고 종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해야지만 다양한 창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스카 와일드는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떤 경향들을 살펴봤는데 포스트모더니즘 내에는 그런 전쟁이 없느냐? 그걸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쟁을 한번 살펴봅시다. 쉐리 레빈이라는 사람의 작업이 1981년도 이 작업이에요. 워커 에반스라는 사람의 작품이 1936년 이 작업이에요. 똑같아. 50년 차이가 있어요. 워커 에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 대경제공황기에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소박한 시민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사람이에요. 미국 현대사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죠. 아주 그 사진의 미학의 선구자인 발터 베냐민도 극찬을 하시는 분이에요. 쉐리 레빈이라는 여성은 1981년도에 After Walker Evans라는 연작을 냈는데 워커 에반스의 작품을 카메라로 찍어요. 인화를 해요. 또 인화를 해요. 또 인화를 해요.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훔쳐오기, 가져오기, 전유하기, 변형시키기, 재맥락화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또 그 젠더의 권력에 대한 생각도 우리에게 살짝 들게끔 만들죠. 이 사람은 그 작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창성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기원이라든지 유일성이라는 문제는 작품을 시작할 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거는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듯이 기술 복제 시대가 되면 원본의 가치는 떨어지고 아우라의 시대는 파괴가 되고 복제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미술적인 가치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술에서도 민주화 운동처럼 이 사회의 작품의 가치에 전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원본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는 거죠. 어쩌면 독창성이란 이 세계에서 개인을 알리기가 일종의 이기적 탐욕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항상 협동과 조화와 반대되는 길을 간다.
워커 에반스라는 분이 아무리 위대해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고 워커 에반스의 사진이 위대하다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 시대의 새로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워커 에반스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원본의 시대는 끝났다.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쉐리 레빈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즘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모더니즘 작품을 가져와서 때려부시는 작업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아까 라파엘로의 라포르나리아에서도 봤잖아요. 그 작업을 그대로 사진으로서 응용하면서 비꼬는 거. 그런데 제프 쿤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프 쿤스는 그리스 고대 조각들도 그렇고 또 미키마우스 같은 현대 산업사회 산물들 혹은 뭐 요술풍선 같은 것들 베끼면서 금속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고 그걸 채색을 엄청나게 세심하게 해가지고 막 표면이 막 바짝바짝 거릴 정도의 이런 아름답고 돈이 많이 드는 작품을 해가지고 실제로 작품도 엄청나게 비싸죠. 이런 거 안에 막 몇천억씩 하죠. 그런데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조롱이 능사는 아닌데 뭔 말이냐. 질투와 원한의 전형적인 산물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간의 폭넓은 성취들의 기생해온 비평에서 생명력을 뽑아내왔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해체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 봤을 때 그냥 낮추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것의 초라함을 합리화하고 있다. 도대체 네가 새롭게 만든 건 뭐야? 도대체 네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냥 남이 한 거 그냥 깨부시기만 하면 네가 그게 네 예술 세계야? 나도 얘기를 하는 거죠. 깨부시려고 하면서 깨부시는 자의 명성에 기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사 얘기지만 우리 신재민 사건 우리가 지금 비추가 주목된 사건인데 신재민이 예를 들어서 저를 폭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청와대를 폭로하니까 5급 사무관이 청와대를 폭로해? 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한 건 뭔데?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상대를 깨부심으로써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네가 새롭게 만든 건 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롱의 능사는 아니라는 말을 이 마리오 푸타자르라는 비평가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내의 싸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이포스터라는 문화정치학에서 오늘날 기본적인 대립은 모더니즘을 해체할 현상에 저항하려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상을 옹호하기 위해 모더니즘을 반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저항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반동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 있다. 반동이라는 건 이제 지키는 거죠. 저항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반동의 지키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혼재되면서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것 자체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버마스가 아까 얘기했던 리오타르라는 분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에 대해서 막 싸웠던 분이에요.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과 융합성의 규율로 대박내 탈중심화된 주체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화합을 권한 안티 모더니즘을 정당화한다. 도구적 이성 대신 그들은 만이교도적인 방식으로 신비적 수단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원리를 주장한다. 그 원리는 권력의 의지나 독립성, 존재 또는 시적인 디오니소스의 힘으로 표현되는데 바타유, 푸코, 데리다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이 사람도 동일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허구라는 사람들이 이제 중축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모두를 거부한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즉 20기 동안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자본주의 생산의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탈산업과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취재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가 탄생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적인 단조를 표상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내가 봤을 때 그들은 지적으로 편협하고 피상적이면 보통 무식하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듯해 보이기까지 한다.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말이 다 다르니까 이럴 땐 저기 붙고 저럴 때 저리 붙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생각나죠. 일관성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어쨌든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한 사람들의 저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68혁명에 실명한 당시 혁명가 세대의 생각이 반영되었으며 전문직, 경영직, 중산직에 포함된 왕년의 혁명가들이 뒤섞여 있는 사상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치적 좌절과 사회이동에 따른 특정 징후로 이해해야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중요한 지적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새로운 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좌절된 인간들이
그 좌절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한번 의심이 드는 거죠. 진짜 3차 산업혁명보다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게 맞아? 이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뒷풀이 자리에서 합시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푸코 같은 사람이 쓴 글에는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대 프랑스인들 속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행복에 관한 메타 이야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뿐이지 정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가 실무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 뭔지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명은 도대체 뭔지 살펴봅시다. 모더니스트들, 또 칸트가 나왔는데 모더니스트들은 대체로 진리 탐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은 그 퀘니 히스베르크에 사시던 분인데 전생에 걸쳐 이 반경 30km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칸트라는. 그리고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서 차와 파이프와 담배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점심에는 2명에서 5명의 손님과 3시간 동안 식사를 즐깁니다. 산책을 매일 3시 30분에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일생 동안 딱 2번만 걸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루소의 에밀이 너무 재밌어서,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 기사를 보다 충격받아서. 그 2번 말고는 평생 동안 3시 30분에 산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그때는 시계가 정밀하지 않았으니까 한 끼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시계를 맞췄습니다. 3시 30분에 한 끼가 3시 30분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사셨어요. 밤 10시에 이분은 수면에 들어가셨는데 그 수면 시간을 못 지키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온몸을 뇌에 고치처럼 이불로 감싸고 자는데 그 친구들에 따르면은 이불로 감싸는 그 자기 방법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대로 탁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분이 칸트였어요. 칸트를 조롱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더니스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나 보자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대체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2사람을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실천적인 뭔가 행동을 했어요. 인종차별주의 철폐 모임, 소수민족 권리신당운동, 사형제 폐지운동. 데리다 같은 분은 한국에 대한 그 일본의 사과 요구도 하셨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미셸 푸코도 공산당 출신이죠. 그리고 대학개혁위원회 활동, 반정부 학생운동 지원, 튜니스에서 직접 본인이 사실 때 그 시위한 학생들을 자기 튜니스 주택에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정보그룹 창설운동, 해방문 통신 설립, 스페인 정부 인권 탄압 비판, 엄청나게 사회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물론 칸트 시대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 인터넷 시대 아니지. 칸트 시대는 뭐랄까 그 교통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어쨌든 사회를 바꿔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활동들을 했어요. 그게 육파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좌절됐을 뿐인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보고 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러면은 그 한국 미술사학교 같은 데서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미술에는 제가 얘기했죠.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작품을 보면은 현실의 축과 형식의 축으로 작품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형식의 축에는 아주 재현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아주 추상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이 돼요. 그리고 현실, 우리 맥락 속, 사회 속에서는 아주 참여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사회에서 초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화가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점으로 찍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겠죠. 아주 추상적이었다가 재현적으로 갈 수도 있고, 재현적인 사람이 추상을 할 수도 있고, 현실 참여적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주 초연한 그림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아주 유동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 지점에 있지 않겠죠. 엄청 많은 작품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작업도 했고, 또 게르니카 같이 현실 정치 속에서 정말 적나라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점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어찌됐건 이러한 궤적 속에 우리가 작가들을 한번 배치해보면서 작품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인 궤적을 만들자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요? 아방가르드들은 대체로 여기 있었어요. 재현적이지만 약간은 추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죠. 인상주의자들은. 그리고
현실에서는 약간 초연했었어요. 우리 아까 르누아르의 보트 선상에서 식사를 봤잖아요. 르누아르가 혁명적인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약간은 초연한 스타일 속에 있었어요. 여기가 아방가르드들의 출생지였어요. 그런데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어땠습니까? 현실에서 초연해서 형식적으로 아주 추상적인 작품으로서 형식미를 느낄 수 있는 세계로 쭉 나아가는 것이 모더니즘의 과제라고 생각했고 그게 미술의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이상적인 궤적은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 폴락이나 로스코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완전한 추상, 현실에서의 완전한 초연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향적인 공간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이 재현적이든 추상적이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현실 속에 초연한 궤적이 아니라 현실의 궤적 속에 있어야지만 포스트 모던한 조건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궤적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작품을 바라본다면은 좀 더 작품들을 어떤 상대적인 차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완의 작품, 이 작품을 지금 보시기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딱 가셔서 2층에 가시면 돼요. 4층만. 지금 여기 딱 걸리는데 80년 이완의 작품이죠. 이완이 이렇게 단색화를 하셨어요. 우리 조도현 씨가 단색화로 베스트 호스트상을 받으셨는데 이 단색화를 하셨던 분이 단색화전이 열렸을 당시에 인터뷰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1970년대는 군정이 틀을 잡아 꽁꽁 얼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된 시대 상황이었다. 표현을 하는 예술가들로서 뜻도 없고 이미지도 없는 작업을 했는데 이는 바로 저항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단색화다. 1980년대 민중미술 속에서 단색 화가들을 비판하게 됐지만 단색화는 저항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작품만 보면.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정말로 저항적인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 삶의 궤적 속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말을 남겼는가라는 언행 속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봅시다. 진짜 민중미술이 있어요. 여기에. 오윤, 민중미술의 선구자인데 오윤의 1980년 칼로레, 이때 당시 전두환 시대입니다. 이런 민중미술이 있어요. 이 민중미술은 그 동학교주 최재우가 하늘로부터 주문을 받아 지은 노래 가사를 판언한 거죠. 동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와 그 탐관놀이들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어떤 민중들의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운동인데 노래 가사는 가장 잘 드는 날카로운 칼 생명이자 진리의 칼로 우리 땅에 닥친 온갖 삿든상을 단숨에 잘라버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노래 가사를 오윤 씨가 이렇게 오윤 작가가 작품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춤사위 속에서 이러한 온갖 잘못된 것들을 모두 베어 날려버리는 거예요. 베어 날려버리고 있죠. 글자들이 그냥 잘라졌어요. 맺힌 한을 풀어내고 현실의 모든 불안에서 걷어낸 대동세상으로 칼날을 통해 영원했던 걸 전두환 정권 시절에 탄압 속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포스터도 만들고 걸개도 만들고 이러면서 민중미술 운동을 주도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저항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미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적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느 쪽을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 각자 나름대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저항이었고 본인도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저항이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정말 내밀하게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술사 입문자를 위한 대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라는 책이 1983년에 나왔는데 민족은 다만 근대 국민국가가 요구한 허구 내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유입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국가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대 얘기들이 막 담론이 퍼져나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가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정말로 온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해자들이 자기 반성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이득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침략하고 억압하면서 그 이윤을 갈취해야 되는데 국가는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게 서구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정신을 우리가 수립한다면 우리한테 적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중국이나 조선은 19세기, 20세기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데 이 주장을 가져온다면 피해자의 국가를 없앤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것을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입해오는 젊은 학자들에게 이 아저씨는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 미술이 제대로 논의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민족을 운운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사학자들에 대해서 일가를 하게 됩니다. 미술사 스스로를 자기 삶과 분리시키고 초연한 태도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미술 서술 같은 근대 정신, 근대 가치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거고 자신의 삶의 태도에 비춰서 그 근대 정신이 맞나 안 맞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무작정 거리를 두고서 객관적으로만 바라본다고 해서 민족주의 같은 건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국가화를 얘기하려면 먼저 국가에 대한 온당한 생각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를 침탈하고 나서 국가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세울 새도 없이 그 일제시대의 부역자들이 다시 기득권자가 됐는데 어떻게 민족 정서를 얘기하지 않고 탈국가를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탈국가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민족 정신을 세우기도 전에 없애버린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국가를 하려면 가해자의 국가를 탈국가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우리 국가를 탈국가 시키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한국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라디오를 집에서 틀어놓고 있는데 이 장기하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이 노래 들었는데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수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시의적절하게. 가사를 볼까요? 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그게 거기 있으니까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했잖아요. 이미 우연성과 또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변증법적으로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어찌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변증법적으로 역사가 흘러가야 할 궤적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실천하고 부딪히다 보면 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모두가 자신의 삶만 충실했기 때문에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주알, 부주알,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말해보라. 그런데 이 길이 내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불가지론이거든요. 니체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정설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부딪혀보고 자신의 길을 찾고 상대주의적으로 다원주의적으로 포용해주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참고문화는 이렇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것들을 좀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미국 교과서라서 쉽게 나와 있고요. 이거 조금 어렵고 진중권 책은 쉽게 잘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사상적 배경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최효롱지석의 미술사 입문자를 위한 대화는 이 미술사가 2명, 이게 선배고 후배인데 둘이 이제 미술사랑 학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어떤 태도를 하는 게 좋은지 나와 있으니까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레멘트 그린버그 에세이는 우리나라에 이것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에세이집이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학자들이 했던 게 누가 총 썼어? 미학자들이 했던 거를 그들의 생각을 좀 요약해서 보고 싶으시다 싶으신 분은 이 하성규 씨의 책을 읽으면은 홍익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잘 써놨더라고요. 미학자들의 생각들. 그렇습니다. 마치는 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토대가 잘 다져진 믿음의 토대는 토대가 없는 믿음이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텍스트를 읽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 그리고 우리 한국의 동시대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잘 가져진 믿음은 토대가 없는 믿음이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 텍스트성이에요. 잘못된 텍스트를 인용하고 그것을 재생산 하다 보면 잘못된 진리의 오해의 고리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국은 정수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마지막 멘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3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있습니다.